그는 평범한 건축 현장 인부였습니다. 그런 그가 동네 사람 모두가 손가락질하던 다리를 절름거리는 아가씨와 결혼하기 위해 무려 5천만 원이라는 전 재산을 쏟아부었습니다. 다들 그가 미쳤다고 저 절름발이 아가씨한테 단단히 홀렸다고 수군거렸죠. 저런 여자를 아내로 맞으면 평생 집만 될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을 겁니다. 바로 그 신혼 첫날 밤 아내의 그곳에 손을 댄 순간 그가 속은 것이 아니라 인생 최고의 대박을 터뜨렸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숱한 눈물과 배신 그리고 거대한 음모를 거쳐 마침내 사랑을 지켜낸 결말까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그들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시죠.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댓글로 지금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지 소통해 주신다면 앞으로 더 좋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태호는 올해 30세의 젊은 남자였습니다. 3년 전 깊은 배신의 늪에 빠져 처절한 고통을 겪은 후 그는 고향인 강원도 산골 마을의 작은 건축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는 인부가 되었습니다. 그의 하루는 거친 흙먼지와 시멘트 냄새로 시작하여 피곤한 몸뚱이를 만들어 잠드는 고독한 밤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3년 전 태호는 2년같이 아름다운 유진이라는 여자와 2년간의 열애 끝에 결혼을 약속했었습니다. 그녀를 진심으로 사랑했고 모든 미래를 함께할 것이라 믿었지만 결혼을 코앞에 두고 그녀가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와 바람을 피우는 처참한 현장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그 충격과 배신감은 태호의 모든 삶을 송두리째 앗아갔습니다. 그는 사랑했던 모든 것을 버리고 고향 마을 공사판에서 반년 동안 일에만 매달리며 상처를 달랬습니다. 그때부터 태호는 여자를 소개시켜 주겠다는 주변의 모든 호의를 거절했습니다. 그는 사람에 대한, 특히 여자에 대한 믿음을 완전히 잃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주변 사람들은 그가 가난해서 아내가 없는 것이라 수군거렸지만 진실은 태호의 마음 깊은 곳에 묻혀 있는 끔찍한 상처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화창한 오후 태호는 이웃 마을 이장님의 부탁으로 동네 낡은 울타리를 손보고 있었습니다. 장마철을 앞두고 틈새를 메우느라 땀을 뻘뻘 흘리던 그때였습니다. 맑던 하늘이 순식간에 새까맣게 변하더니 하늘에 구멍이라도 난 듯 굵은 빗줄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태호는 서둘러 공구를 챙기려다 미끄러운 땅에 발을 헛디뎌 진흙탕에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한 여인이 황급히 뛰어나왔습니다. 그녀는 민서였습니다. 그녀는 비를 맞으며 허겁지겁 달려와 태호를 부축했습니다. 괜찮아요? 다치신 데는 없어요? 민서는 어릴 적 사고로 오른쪽 다리를 절어 제대로 걷지 못했고 늘 허리가 살짝 굽어 있어 동네 사람들은 그녀를 절름발이 아가씨라고 불렀습니다. 그런 그녀가 자신보다 진흙투성이가 된 태호를 먼저 챙겼습니다. 그녀는 손수건을 꺼내 그의 얼굴을 닦아주며 말했다. 이런 날엔 금방 감기 들어요. 잠깐 집 처마 밑에서 비 좀 피하세요. 비에 젖은 채 자신보다 남을 먼저 걱정하는 민서를 바라보며 태호의 마음속에는 낯선 울림이 일었습니다. 그것은 연민이 아닌 세상 어디에서도 보기 힘든 따뜻함에 대한 깊은 감동이었습니다. 태호는 몰래 민서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몇 년 전에 혈혈단신으로 이곳으로 이사 왔다고 합니다. 얼굴이 예뻐서 청혼한 남자가 몇 있었지만 그녀는 자신은 다리를 저는 장애인이니 누구에게도 짐이 되고 싶지 않다고 하며 그 청혼을 모두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주변에 아프고 거동이 불편하신 노인들을 도와드리면서 착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 모두가 민서가 착하고 살림 잘하고
마음씨 고운 처녀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저 다리 하나가 안타까울 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태호는 민서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틈만 나면 민서의 집 앞을 서성였습니다. 태호는 마을 일을 도와줄 때마다 민서의 집 근처를 맴돌았고 민서는 그런 태호를 볼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비 오는 날 시작된 인연은 그렇게 조용히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민서는 장에 다녀오는 길에 작은 징검 다리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전날 내린 비로 개울물이 불어 있었고 돌이 미끄러워 조심히 걸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민서의 약한 오른쪽 다리가 중심을 잃고 갑자기 미끄러지면서 민서는 중심을 잃고 물속으로 빠지고 말았습니다. 민서 씨. 그 순간 멀리서 일을 마치고 돌아오던 태호가 소리를 지르며 달려왔습니다. 그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개울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거센 물살 속에서 민서의 손을 붙잡은 태호는 온 힘을 다해 그녀를 끌어올렸습니다. 민서는 숨을 몰아쉬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태호 씨. 그날 이후 민서는 자주 그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절름발이인 자신을 누군가가 이렇게 소중하게 지켜준 적이 없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쌓이면서 둘은 서로를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결심한 태호는 벼르고 벼르다가 민서에게 청혼을 했습니다. 이 사실에 동네는 삽시간에 발칵 뒤집혔습니다. 세상에, 태호 걔가 미쳤나 봐. 멀쩡한 놈이 왜 절름발이를 데려간대? 홀리기라도 한 거 아니야? 동네 사람들은 태호가 미쳤다고 수군거렸고 그의 어머니는 마루에 주저앉아 대성통곡을 하셨습니다. 어머니의 절절한 목소리는 태호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어머니는 비통한 목소리로 아들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아이고 이놈아, 네가 어디 여자가 없어서 저런 애를 데려와? 이 늙은 어미 속 터져 죽는 꼴을 보려고 그러냐? 왜 사서 고생을 하려느냐? 어머니의 반대에 태호는 입술을 깨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어머니를 보며 한마디 했습니다. 어머니, 저를 믿고 제가 선택한 사람도 사랑해 주세요. 저는 민서 씨가 몸은 조금 불편할지 몰라도 인격과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온전한 여자라고 생각해요. 태호의 진심이 담긴 말에도 어머니는 소리치셨습니다. 절름발이 며느리라니 동네 사람들한테 평생 놀림거리밖에 더 되겠냐? 온 세상 사람들 앞에서 등신이 되고 싶은 거냐? 태호는 더 이상 어머니와 논쟁하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도 민서를 향한 자신의 진실된 마음을 이해시킬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런 여자를 아내로 맞으면 평생 집만 될 것이라는 모두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태호는 결혼을 강행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모아놓은 5천만 원을 모두 들여서 가장 호화로운 결혼식을 준비했습니다. 민서가 절름발이라 느꼈을 소외감과 위축된 마음을 결혼식에서까지 느끼게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민서에게 쏟아부은 5천만 원이 평생 짊어질 짐이 아니라 자신의 진정한 사랑을 위한 투자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의 세상은 이제 민서라는 순수한 한 여인에게 온전히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결혼은 단순한 결합이 아니었습니다. 태호의 과거 상처를 치유하고 세상을 향한 그의 믿음을 증명하는 의식과도 같았습니다. 태호는 민서에게 세상에서 가장 멋진 결혼식을 선물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는 세상 사람들이 그녀를 하자 있는 상품처럼 보는 것이 너무나 싫었습니다. 건축 현장에서 얻은 거친 손으로 민서의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맞추고 그녀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특수 제작한 구두까지 준비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손가락질과 조롱 속에서도 태호는 흔들림 없이 민서를 향한 사랑을 지켜나갔습니다.
어머니는 태호에게 단단히 화가 나셔서 결혼식에도 오지 않으셨습니다. 일주일 동안 큰이 모댁에 계시면서 아들의 얼굴조차 보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모두가 미쳤다고 손가락질하는 그 결혼식 날 인생을 건 도박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도박이 그의 인생 최고의 대박이 될 줄은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세상 모두의 조롱과 우려 속에서 태호와 민서의 결혼식은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태호는 그동안 모은 전 재산을 아낌없이 쏟아부어 군에서 가장 좋은 웨딩홀을 빌렸습니다.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은 민서는 숨막힐 듯 아름다웠습니다. 다리를 저는 그녀가 불편하지 않도록 태호가 특별히 제작한 구두를 신고 신부 대기실 문이 열리고 민서가 천천히 걸어 나오는 순간 태호의 세상은 멈추었습니다. 민서는 눈물을 글썽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태호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런 날을 맞이할 거라고는 한 번도 상상해 본 적 없어요. 태호는 민서의 손을 꼭 잡고 그녀의 눈을 깊이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오늘부터 당신이 모든 걸 갖게 해줄게. 하지만 그날 태호가 가장 기억하는 것은 결혼식의 화려함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것은 바로 그날 밤, 신혼 첫날 밤이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축하객들이 모두 돌아간 뒤 텅 빈 마당에는 노란 불빛 몇 개만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신혼방은 태호가 며칠 동안 정성껏 꾸며 두었습니다. 새하얀 침구, 은은한 장미꽃 한 다발, 향긋한 아로마 캔들까지 그는 이 첫날 밤이 두 사람만의 결합일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많은 상처를 받은 민서와 그녀를 지키고자 한 자신에게 주는 보상이 되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하지만 태호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설렘 때문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혹시라도 자신이 그녀를 아프게 할까봐 이미 세상에서 너무나 많은 아픔을 겪은 이 여인에게 또 다른 상처를 줄까봐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그는 침대에 앉아 깍지 낀 두 손만 내려다보았고 심장 소리가 귀에 들릴 정도로 고요한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그의 가슴은 연민과 사랑 그리고 책임감이라는 복잡한 감정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거친 공사장 일을 하며 수많은 험한 일들을 겪었고 거친 인부들과도 다투었으며 공사장에 시비를 거는 불량배들과도 맞선 적이 있었지만 지금처럼 순수하게 두렵고 떨리는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몇 분 뒤 민서가 옅은 아이보리색 실크 잠옷을 입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민서가 저렇게 아름다웠었나 싶을 정도로 그날 밤 그녀에게는 빛이 났습니다. 길게 늘어뜨린 머리카락과 새하얀 피부, 맑고 커다란 눈동자가 흐릿한 조명 아래서 마치 보석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태호만큼이나 긴장하고 있다는 것을 태호는 똑똑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절뚝이며 걷는 한 걸음 한 걸음 힘겹게 균형을 잡으며 다가왔습니다. 침대 가까이에 다다른 민서는 차마 앉지 못하고 우뚝 멈춰 섰습니다. 태호는 조용히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고 조심스럽게 자신의 옆자리에 앉혔습니다. 민서의 표정에는 두려움과 불안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민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무서워요. 우리에게 이런 밤이 올 거라고는 생각 못했어요. 태호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걱정 말아요, 민서 씨. 억지로 아무것도 안 할 거야. 당신이 편안하고 행복하면 그걸로 돼요. 민서는 고마움과 부끄러움이 뒤섞인 눈으로 태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돌려 자신의 장애를 감추려는 듯 잠옷 자락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태호는 그녀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귀 뒤로 넘겨주고 이마에 다정하게 입을 맞추며 미소 지었습니다.
부끄러워하지 마. 내가 사랑하는 건 건강하든 조금 불편하든 상관없이 민서라는 사람 그 자체니까. 민서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태호조차도 상상하지 못했던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태호가 민서를 침대에 편안하게 눕히려고 할 때 그의 손이 우연히 그녀의 아픈 다리에 닿았습니다. 그런데 그 느낌이 너무나 이상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다리를 저는 사람의 다리가 아니었습니다. 근육은 단단했고 피부는 매끄러웠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던 것처럼 가늘게 마르지도 않았습니다. 태호는 깜짝 놀라 잠옷을 살짝 걷어 올려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태호는 마치 마법에 걸린 사람처럼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민서의 다리는 완벽하게 정상이었습니다. 마비나 변형의 흔적도 흉터도 보조기의 착용 흔적도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다른 여자들의 다리처럼 희고 곱게 뻗은 아름다운 다리일 뿐이었습니다. 태호는 고개를 돌려 민서를 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혼란과 배신감으로 인해 하얗게 질렸습니다. 당신, 다리 저는 거 아니었어? 민서는 얼굴이 새하얘진 채 고개를 숙이고 침묵했습니다. 태호는 다시 한번 그녀의 어깨를 붙잡고 물었습니다. 말해봐. 나 속인 거야? 한참 뒤 민서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일이 이렇게까지 커질 줄은 몰랐어요. 당신이 정말 저와 결혼할 줄은 결혼식 끝나고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태호는 그녀의 어깨를 꽉 잡고 물었습니다. 설명해봐. 왜 절름발이 행세를 한 거지? 민서는 참아왔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남편을 얻으려고 속인 게 아니에요. 저는 도망치고 있었어요. 태호는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도망? 누구한테서? 민서는 눈물 젖은 얼굴로 태호를 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했습니다. 저를 죽이려고 했던 남자한테서요. 태호는 그 자리에서 온몸이 굳어졌습니다. 자신이 사랑한 여인이 절름발이 행세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목숨을 위협하는 비밀을 숨기고 있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에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아내 한 사람을 맞이한 것이 아니라 그녀의 어두운 과거와 목숨을 위협하는 거대한 비밀까지 함께 맞이했다는 것을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태호는 침묵 속에서 민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마음 속에서는 사랑과 분노, 그리고 막을 수 없는 운명의 소용돌이가 휘몰아치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각상처럼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고 민서는 벽을 향해 돌아누워 가녀린 어깨를 떨며 흐느꼈습니다. 태호는 이제 이 진실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태호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민서가 흐느끼며 내뱉은 한마디, 그 사람이 날 죽이려고 했어요 라는 말이 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새벽 내내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고 민서는 벽을 향해 돌아누워 자신의 어깨를 떨며 흐느껴 울었습니다. 태호는 자신이 약한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건축 현장에서 온갖 험한 일을 겪었고 거친 인부들과 수없이 다투었으며 공사장에 시비를 거는 불량배들과도 맞선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머릿속이 복잡하고 혼란스러웠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딱한 운명을 가진 줄 알았던 아내가 사실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에게서 도망치고 있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은 그의 모든 세계관을 뒤흔들었습니다. 그렇지만 태호의 민서에 대한 사랑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는 이젠 어떤 상황이 펼쳐져도 민서를 혼자 두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태호는 민서의 어깨에 손을 얹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숨기지 말고 전부 말해줘.
이제 내가 당신 남편이잖아. 민서가 돌아 누웠고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겁에 질린 목소리로 애원했습니다. 얘기할게요. 하지만 절 버리면 안 돼요. 태호는 고개를 끄덕였고 민서는 깊은 숨을 내쉬며 끔찍했던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외동딸로 태어나 어릴 때부터 부족함 없이 자랐고 아름다우며 재능 있는 아가씨였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부모님을 여의고 한동안 마음고생을 하다가 22세에 민서는 한 광고 회사에 비서로 입사했고 그곳에서 도진이라는 남자를 만났습니다. 도진은 민서보다 12세가 많았고 회사의 대표이사였으며 잘생기고 신사적이며 엄청나게 부유했습니다. 꿀처럼 달콤한 그의 말과 행동에 수많은 젊은 여자들이 빠져들었고 혈혈단신이 된 외로운 민서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도진은 최고급 레스토랑에 민서를 데려가고 값비싼 꽃과 선물을 보내며 순식간에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2달 만에 민서는 그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때부터 끔찍한 일들이 시작되었습니다. 민서는 나중에야 도진이 전 여자친구를 폭행해서 고소당한 적이 있으며 전과도 있었지만 돈으로 모두 입을 막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믿지 않았어요. 누가 그를 모함하는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와 동거를 시작하면서 지옥이 진짜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민서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도진은 민서의 휴대폰, 일정, 친구 관계까지 모든 것을 통제했습니다. 택배 기사에게까지 비정상적인 질투를 했고 화가 나면 물건을 부수고 민서를 폭행했습니다. 민서는 자신이 사랑으로 그를 바꿀 수 있을 거라 믿으며 폭행을 견뎠습니다. 하지만 도진은 날이 갈수록 미쳐갔습니다. 어느 날 민서는 도진이 마약을 밀매하는 거대한 범죄 조직과 연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가 정말 마약상이라는 것을 알게 되자 너무 무서웠어요. 민서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도망치려고 했는데 그에게 들켰어요. 그날 그는 저를 방에 사흘 동안 가두고 굶겼고 제 머리를 벽에 쳐박았어요. 정말 죽는 줄 알았죠. 다행히 몰래 친한 언니에게 연락이 닿았고 그 언니가 경찰에 신고해 주었어요. 하지만 경찰이 도착했을 때 도진은 이미 도망친 뒤였습니다. 민서는 구조되었지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태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민서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가 절 다시 찾을까봐 너무 무서웠어요. 경찰은 그가 다른 여러 사건으로 수배 중이라고 했죠. 그래서 저는 이름도 바꾸고 절름발이 행세를 하며 조용히 숨어 지내기로 한 거예요. 아무도 저를 모르는 이 조용한 마을을 선택했죠. 그저 그가 잡힐 때까지 조용히 세월이 흐르기만을 바랬어요. 그런데 당신을 만날 줄은 몰랐던 거예요. 그녀는 애원하는 눈빛으로 태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사실대로 말하지 않은 건 제 잘못이에요. 하지만 당신을 사랑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그냥 이렇게 몇 년만 숨어 지내면 끝날 줄 알았어요. 당신과 결혼하려고 속인 게 아니에요. 정말 당신을 이 일에 끌어들이고 싶지 않았어요. 그저 당신이 이런 사실을 잊을 정도로 좋았어요. 태호는 일어나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에 스쳤지만 그의 머리는 여전히 뜨거웠습니다. 그는 그녀의 말을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 분노와 연민 그리고 걱정이 뒤엉켜 혼란스러웠습니다. 잠시 후 태호는 침대로 돌아와 민서를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대단한 사람이 아니야. 그냥 건축 현장 인부일 뿐이지. 하지만 당신이 더 이상 도망치지 않고 새 인생을 살고 싶다면
내가 당신을 지켜줄게. 민서는 태호의 품에 안겨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태호는 그녀를 꽉 안아주었습니다. 그날 밤 처음으로 민서는 겁에 질린 도망자가 아니라 태호의 진짜 아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이 부부를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결혼식을 올리고 며칠 뒤 태호와 민서는 읍내 5일장에 함께 갔습니다. 민서는 일부러 목발을 짚고 있었고 태호는 오토바이를 세워두고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태호의 등골이 서늘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는 것 같은 섬뜩한 느낌이었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정말이었습니다. 검은 점퍼에 모자를 푹 눌러 쓴 낯선 남자가 10m쯤 떨어진 전봇대에 기대어 서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칼날처럼 날카로운 눈빛으로 태호를 쏘아보고 있었습니다. 섬뜩한 기분의 태호는 자신도 모르게 몸이 굳어졌습니다. 장을 보고 채소 바구니를 들고 나온 민서가 태호에게 다가왔을 때 그 남자는 담배를 한 모금 깊게 빨아들이고는 등을 돌려 사라졌습니다. 태호는 민서에게 물었습니다. 저기 검은 옷 입은 남자, 아는 사람이야? 민서는 남자가 사라진 방향을 보더니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고 들고 있던 채소 바구니가 힘없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태호는 그녀를 부축했습니다. 왜 그래? 민서 씨. 민서는 남자가 사라진 방향에서 눈을 떼지 못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아닐 거야. 그 사람일 리가 없어. 태호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누구? 도진. 그 자식이 여기까지 찾아온 거야? 태호는 아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진정해. 우선 집에 들어가 있어. 내가 동네 어르신들께 저 사람이 누군지 한번 물어볼게. 민서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마치 누가 쫓아오기라도 하는 것처럼 서둘러 집으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그고 커튼까지 쳤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 후 태호는 마을 어기정자에 나가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때 우연히 김씨 아저씨의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어제 웬 낯선 놈이 태호 내 집을 묵고 다니더라. 말투는 서울놈 같은데 모자를 푹 눌러써서 얼굴은 잘 안 보이고 어딘가 음침했어. 태호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저희 집을요? 응. 뭔가 이상해서 안 가르쳐줬지. 근데 듣자 하니 유치원 근처에서도 어슬렁거리는 걸 본 사람이 있다더군. 누굴 찾는 건지 원. 태호는 식은땀이 흘렀고 곧장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민서는 여전히 방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문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민서 씨, 만약 그 자식이 맞다면 내가 처리할게. 당신은 이제 혼자가 아니야. 민서는 태호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무서워요. 그 사람이 당신까지 해칠까봐. 당신은 그가 어떤 사람인지 몰라. 태호는 그녀를 다독였습니다. 그동안 두려움 속에서 살았겠지만 이젠 남편도 있고 집도 있어. 더는 도망치지 않아도 돼. 정말 그가 맞다면 경찰에 신고할 거야. 민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소용없을 거예요. 그가 여기까지 찾아왔다는 건 날 다시 잡아가거나 아예 없애버리겠다는 뜻이에요. 날 가만두지 않을 거라고요. 태호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당신이 여기 있는 걸 알았을까? 예전 사람과 연락한 적이 있어? 민서는 잠시 멈칫하더니 휴대폰을 꺼내 문자 메시지 하나를 보여주었습니다. 내가 절름발이가 아닌 건 알고 있다. 도망쳐봤자 소용없어. 내 남편은 널 지켜주지 못할 거다. 태호는 얼어붙었습니다. 발신번호 표시 제한으로 온 문자였습니다. 이거 언제 받았어? 오늘 아침 시장 가기 전에요.
태호는 휴대폰을 쥔 손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도진은 이미 민서를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민서는 절망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까지 위험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 이혼하고 싶다면 그렇게 해요. 대신 제발 날 찾지 말아줘. 내가 사라질게. 태호는 소리쳤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마, 민서 씨. 당신은 내 아내야. 위험하다고 도망칠 거였으면 처음부터 결혼하지도 않았어. 당신 혼자 절대 안 보내. 그녀는 오열했습니다. 태호는 불타는 심정으로 그녀를 꽉 껴안았습니다. 그날 밤 자정 무렵 태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낮고 위협적인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 일이 아니니 끼어들지 않는 게 좋을 거다. 좋은 말 할 때 그녀를 내게 넘겨. 그러자 태호가 말했습니다. 이젠 내 아내야. 나랑 만나서 얘기해. 좋아. 그럼 내일 새벽 5시까지 마을 입구 정자나무 아래에서 만나자. 하고 전화가 끊겼습니다. 태호는 주먹을 꽉 쥐고 눈물 자국이 마르지 않은 채 잠든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이건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였고 남편인 태호가 맞서 싸워야만 했습니다. 그는 다음 날 새벽 5시에 약속 장소로 나가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새벽 5시,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시간, 안개가 자욱하게 깔려 있었습니다. 마을 입구에 오래된 정자나무가 축축한 땅 위로 거대한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태호는 약속 시간보다 30분 일찍 도착했습니다. 머릿속은 복잡했지만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등 뒤 옷 속에 숨겨둔 쇠 파이프를 꽉 쥐고 있었습니다. 태호는 영웅도 아니고 싸움에 익숙하지도 않은 건축 현장 인부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남편이었습니다. 지금 민서를 지켜주지 못한다면 더 이상 남자로서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수풀에서 나는 작은 소리에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고 머릿속은 끊어질 듯 팽팽한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정확히 55분, 멀리서 오토바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검은색 고급 오토바이가 태호 앞에 멈춰 섰습니다. 운전자는 검은 모자와 마스크, 가죽 점퍼 차림이었습니다. 훤칠한 키에 그는 마치 산책이라도 나온 듯 여유롭게 내렸지만 선글라스를 벗은 그의 눈빛은 태호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태호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네가 김태호인가? 태호는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요? 그는 비웃으며 마스크를 내렸습니다. 나는 이도진이다. 그년한테 내 이름 정도는 들었겠지. 태호는 등 뒤에 쇠 파이프를 더욱 꽉 쥐었습니다. 그의 인생을 건 대결이 시작되었습니다. 도진은 태호의 눈빛에서 주눅 들지 않는 기백을 읽었지만 그를 단순한 시골 건축 현장 인부로 치부하며 비웃었습니다. 도진은 피식 웃으며 담배를 꺼내 태연하게 불을 붙였습니다. 그 여자가 정말 너랑 결혼했다고? 그냥 숨바꼭질하는 줄 알았는데. 태호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어. 여기 온 목적이나 말해. 도진의 눈빛이 순식간에 차갑게 변했습니다. 내 것을 되찾으러 왔다. 태호는 경멸하듯 대받아쳤습니다. 민서 씨는 네 것이 아니야. 그리고 설령 그랬다 해도 네가 그 더러운 짓을 한 날부터 넌 자격을 잃었어. 도진은 담배 연기를 깊게 빨아들인 뒤 거들먹거렸습니다. 꽤 많이 아는군. 민서가 다 말해줬나 보지. 태호는 침묵했습니다. 도진은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습니다. 잘 들어. 그 여자는 너무 많은 걸 알고 있어. 내가 평생 감옥에서 썩게 만들 증거를 갖고 있다고. 그 여자를 순순히 내놓지 않으면 너도 같은 꼴을 당하게 될 거다. 태호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내가 무서워할 것 같나? 민서 씨는 내 아내고 난 끝까지 그녀를 지킬 거다. 감히 손 대려거든 내 시체부터 넘고 가야 할 걸. 도지는 미친 사람처럼 비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에는 조롱과 광기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내가 못할 것 같아? 넌 그냥 시골뜨기일 뿐이야. 내 손에 뭐가 있는지 넌 상상도 못할 걸. 도지는 주머니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태호의 발밑에 던졌습니다. 봉투 안에는 태호와 민서의 결혼식 날, 함께 장을 보던 날, 심지어 밤에 집으로 돌아가던 모습까지 담긴 사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누군가 이들을 속속들이 감시하고 있었던 겁니다. 태호는 멀리서 찍혔음에도 선명한 사진들을 보며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뭘 어쩔 셈이지? 도지는 새 담배에 불을 붙이며 날카롭지만 살기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간단해. 그 여자가 훔쳐간 USB만 돌려받으면 돼. 거기엔 내가 높으신 분들과 거래한 자료가 전부 들어있거든. 경찰에 넘어가면 우리 모두 끝장이야. 태호는 멈칫했습니다. USB 이야기는 처음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난 그게 뭔지 몰라. 도지는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모르면 집에 가서 물어봐. 5일 주지. 그때까지 내놓지 않으면 이 동네 전체를 쑥대밭으로 만들어주마. 그리고 넌 6일째 되는 날 아침 해를 보지 못할 거다. 도지는 오토바이 시동을 걸고 먼지를 일으키며 사라졌습니다. 태호의 뒤에는 현실이 된 악몽만이 남았습니다. 태호는 넋이 나간 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부엌에서 물을 끓이던 민서는 태호를 보자 깜짝 놀랐습니다. 여보, 왜 그래요? 어디 다쳤어요? 태호는 아무 말 없이 서류 봉투를 식탁에 던졌습니다. 민서가 봉투를 열어보고는 입술이 파랗게 질린 채 사시나무처럼 떨었습니다. 어떻게 이걸? 태호는 물었습니다. 말해줘요. 그 USB가 뭐예요? 당신이 갖고 있는 거 맞죠? 민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도망칠 때 그냥 도망치면 잡히면 죽일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에게 가장 중요한 비밀을 담아놓은 USB를 훔쳐서 달아났어요. 그래야 저를 찾아도 함부로 건들 수 없을 거라 생각했어요. 태호는 민서를 보았습니다. 날 믿어요, 안 믿어요? 믿는다면 그 USB 나한테 줘. 오늘 밤 경찰서로 갑시다. 민서가 손사래를 쳤습니다. 안 돼요. 그걸 넘기면 그가 당신을 죽일 거예요. 그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태호는 그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걸 갖고 있으면 그가 당신을 죽일 거야. 난 그걸 용납할 수 없어. 내가 당신 남편이잖아. 더는 도망치지 않아도 돼. 민서는 눈물 젖은 눈으로 태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주방의 싱크대 하수구가 연결된 으슥한 곳에서 은색 USB를 꺼내왔습니다. 그녀는 두 손으로 그것을 태호에게 건네며 속삭였습니다. 당신에게 맡길게요. 만약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포기하지 말아주세요. 태호는 USB를 받아들었습니다. 이 순간부터 두 사람에게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목숨을 걸어야 하는 도박판에 모든 것을 던진 것이었습니다. 태호는 은색 USB를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이 작은 것이 이들 부부의 목숨을 쥐고 있었습니다. 민서 씨, 짐 챙겨요. 이걸 경찰에 넘기고 끝장을 봐야 해. 민서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누굴 믿을 수 있죠? 만약 경찰 안에 그 사람 끈앞풀이 있다면요? 태호는 침묵했습니다. 그 질문은 비수처럼 그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믿지 못하면 우리는 영원히 그놈 소나기에서 놀아날 뿐이야. 모험을 해야 해.
나한테 아는 형사님이 한 분 계세요. 준호영이라고 예전에 사기 사건 처리할 때 도움을 주셨던 분인데 일단 그분께 먼저 연락해 볼게요. 태호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끝에 준호영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태호냐? 네, 형님. 저예요. 급하게 볼 일이 있어서요. 아주 심각한 범죄 사건에 대한 증거를 갖고 있는데 저와 제 아내가 가서 신고하려고 합니다. 일단 와. 직접 만나서 얘기하자. 태호는 전화를 끊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이젠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태호와 민서는 점심 무렵 군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태호는 평소 다니던 길을 피해 여러 번 방향을 바꾸며 조심스럽게 오토바이를 몰았습니다. 민서는 태호의 등 뒤에 앉아 헬멧을 깊게 눌러 쓰고 USB가 든 주머니를 꽉 쥐고 있었습니다. 군 경찰서 정문에 도착하자 광역수사대 형사인 준호영이 이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준호영은 주변을 살핀 뒤 정문 말고 뒤쪽 문으로 들어오라고 손짓했습니다. 준호영은 이들을 별도의 조사실로 안내했고 문을 닫고 커튼까지 쳤습니다. 그는 내부 감시 카메라를 켠 뒤 엄숙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태호야, 증거물 보여줘봐. 태호는 USB를 건넸습니다. 민서는 여전히 의심 가득한 눈으로 준호영의 모든 움직임을 좇고 있었습니다. 준호영이 USB를 컴퓨터에 꽂고 첫 번째 폴더를 열었을 때 화면에 나타난 내용에 세 사람은 모두 할 말을 잃었습니다. USB 안에는 수십 개의 녹음 파일과 영상, 서명된 계약서, 스캔본, 거래 내역, 그리고 개인 수첩까지 들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최소 5명의 전국 지역 유력 인사들의 실명과 계좌번호까지 포함되어 있었는데 모두 도진과 관련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준호영이 이들을 돌아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건 핵폭탄이야. 잘못 건드리면 우리 모두 죽을 수도 있어. 이런 놈들은 내부에도 끈앞풀이 있거든. 그럼 경찰 안에도 이놈의 사람이 있다는 거군요. 준호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부터 의심은 했는데 이제야 확실한 증거가 잡힌 거지. 하지만 이 사건을 제대로 파헤치려면 도 단위가 아니라 중앙으로 바로 올려야 해. 그 과정이 쉽지는 않을 거고 시간이 필요해. 태호가 말했습니다. 그럼 형님이 원본을 가지세요. 저는 사본을 갖고 있겠습니다. 우리 둘 중 하나에게 무슨 일이 생겨도 증거는 남을 수 있도록요. 준호영은 태호와 민서를 차례로 보더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다. 하지만 오늘부터 너희 부부는 정말 조심해야 할 거야. 이제부터 그놈들은 협박이 아니라 진짜 행동에 나설 테니까. 그날 밤 태호가 집에 돌아왔을 때 그는 이상한 낌새를 눈치챘습니다. 현관문 자물쇠가 부서져 있었고 문은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없어진 물건은 없었지만 조상님께 제사를 지내는 지방이 갈기갈기 찢겨 있었고 결혼사진 액자는 산산조각 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벽에는 붉은 립스틱으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마지막 경고다. 민서는 비명을 지르며 그 자리에 쓰러져 기절했습니다. 태호는 구급차를 부르면서 머릿속이 불타는 것 같았습니다. 도진이 나는 언제든 내 집에 들어갈 수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온 것이었습니다. 민서는 저혈압과 극심한 공포로 인한 쇼크 상태로 보건소에 실려갔습니다. 태호는 그녀의 손을 꼭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결혼한 지 며칠 만에 이들 부부는 도망, 협박, 생명의 위협까지 온갖 쓴맛을 다 봐야 했습니다. 민서가 희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당신까지 끌어들여서. 태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런 말하지 마, 민서 씨. 내가 선택한 거야.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당신 손 놓지 않을 거야. 민서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고 눈에서는 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날 밤 민서를 집으로 데려온 뒤 태호는 즉시 자물쇠를 바꾸고 집 주변과 창문에 CCTV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을 대비해 접이식 칼을 항상 몸에 지니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숨 돌릴 틈도 없이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태호의 어머니였습니다. 태호는 숨을 고르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어머니. 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태호야, 너 미쳤니? 어떤 놈들이 찾아와서 너랑 그 절름발이 마누라 사진을 내밀더구나. 아들 보고 끼어들지 못하게 하라고. 지금 내 어미 목숨 갖고 장난하는 거야? 태호는 얼어붙었습니다. 도진이 이제 그의 어머니까지 공격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그놈들이 어머니한테 뭘 하지는 않았고요. 아니. 하지만 똑똑히 말했어. 내가 그 물건을 내놓지 않으면 너뿐만 아니라 내 어미도 무사하지 못할 거라고. 태호야, 너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 거니? 태호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목이 메어왔습니다. 어머니, 얘기가 길어요. 하지만 제가 하는 일이 옳은 일이에요. 이번 한 번만 절 믿어주세요. 믿으라고? 내가 죽어야 속이 시원하겠니? 어디서 굴러먹던지도 모를 며느리 하나 들여와서는 일주일도 안 돼서 온 집안을 위험에 빠뜨려. 태호는 어머니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머니, 제가 죽길 바라세요? 수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고 어머니가 흐느끼셨습니다. 내가 그런 말하면 이 어미 속이 찢어지잖니? 넌 내 하나뿐인 아들이야. 내가 죽으면 난 어떻게 살라고? 마침내 어머니가 목소리를 낮추셨습니다. 일단 여기로 와라. 누가 옳고 그른지는 이제 따지지 않을 테니 와서 이 어미 얼굴이라도 한 번 더 보여줘. 이러다 영영 못 볼까 무섭다. 태호는 그날 밤 민서를 데리고 어머니 댁으로 향했습니다. 집 앞에 도착하자 어머니는 이미 처마 밑에 웅크리고 앉아 이들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태호를 보자 어머니는 어린아이처럼 울음을 터뜨리셨습니다. 태호는 무릎을 꿇고 어머니를 껴안았습니다. 민서는 태호의 뒤에서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민서를 끌어당겨 어깨에 손을 얹으셨습니다. 네가 태호를 속인 줄 알고 내가 너희 결혼을 반대했었다. 하지만 이제 보니 너희가 서로를 얼마나 좋아했었는지 알겠다. 지난 일은 다 잊자. 더는 반대 안 할게. 대신 딱 한 가지만 부탁하자. 태호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네, 어머니. 말씀하세요. 어머니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살기 힘들어도 포기하지는 마라. 그냥 여기 엄마한테로 꼭 돌아와. 태호와 민서는 그 자리에서 함께 울었습니다. 이들은 마침내 진정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태호는 며칠간 민서를 어머니 댁에 머물게 한 후 다시 준호 형을 찾아갔습니다. 형님, 이제 더는 도망치고 싶지 않습니다. 정면으로 맞서 싸우고 싶어요. 이도진 그놈을 끌어낼 방법이 없을까요? 준호 형은 한참 태호를 바라보더니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이놈은 서울에서 몇 년 동안 잡으려고 쫓아다니는 흉악범이야. 몇 달 전에 우리 서로 협력 요청이 들어와 있는 상태고 준호 형은 지도를 펼쳐 군에서 30km 정도 떨어진 숲속의 별장을 가리켰습니다. 여기가 이도진 일당의 아지트야. 몇 달간 감시해 본 결과 놈들은 여기서 경호원 없이 자기들끼리 만나더라고. 결정적인 순간에 녹음만 성공하면 놈들을 전부 엮어 넣을 수 있어.
태호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그럼 제가 협상하는 척 접근할까요? 그러면 좋은데 위험해서. 괜찮습니다. 이도진을 못 잡는 것도 위험하긴 마찬가지예요. 그럼 이도진이한테 연락해서 USB를 안전과 맞바꾸고 싶다고 해. 몰래 몸에 녹음기를 달고 가는 거야. 우리는 멀리서 감시할 거야. 만약 그놈이 자기 입으로 범죄 사실을 털어놓으면 그게 결정적인 증거가 될 테니까. 태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좋습니다. 끝까지 가보죠. 준호영이 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큰 판에는 큰 위험이 따르는 법이야. 하지만 성공하면 넌 와이프를 구할 뿐만 아니라 이 지역의 썩은 뿌리를 뽑아내는 게 될 거야. 태호는 차 안에서 거칠게 뛰는 심장을 진정시키려 애썼습니다. 셔츠 안쪽에는 준호영이 붙여준 초소형 녹음기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오늘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이 마치 지뢰밭을 걷는 것 같았습니다. 아주 작은 실수 하나가 태호와 민서를 영원히 갈라놓을 수 있었습니다. 준호영은 조수석에 앉아 망원경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그들 뒤에는 사복 차림의 형사 3명이 탄 다른 차가 바짝 따라붙고 있었습니다. 태호야, 정말 괜찮겠니? 준호영이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네. 더 이상 도망치며 살고 싶지 않습니다. 준호영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내가 한 말 기억해. 절대 흥분하지 말고 경찰 얘기도 꺼내면 안 돼. 그냥 아내의 안전을 위해 USB를 거래하고 싶은 것처럼 행동해야 해. 최대한 많은 정보를 끌어내는 게 중요해. 우리는 멀리서 전부 녹음하고 촬영할 거야. 태호는 깊은 숨을 내쉬고 차 문을 열었습니다. 눈앞에는 숲 가장자리에 고립된 거대한 별장이 보였습니다. 붉은 나무 대문과 사맵는 좋게 넘어 보이는 철문이 마치 사탄의 소굴처럼 음산한 기운을 풍기고 있었습니다. 철문이 자동으로 열리고 태호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도진은 이미 마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다리를 꼬고 와인잔을 든 채 마치 재미있는 영화를 감상하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그의 뒤에는 검은 선글라스를 쓴 덩치가 큰 남자 2명이 서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빠르네, 새신랑 나으리. 태호는 마른 침을 삼키며 애써 평정을 유지했습니다. 약속대로 왔소. 조용히 얘기하고 싶군. 도진은 맞은편 돌의자를 가리켰습니다. 앉으시지. 난 정면 승부하는 놈이 마음에 들거든. 태호는 자리에 앉아 그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다치길 원치 않소. 내 아내는 지금 충격으로 쓰러져 있고 나도 더는 불안하게 살고 싶지 않소. 그래서 제안을 하러 왔지. USB를 주겠소. 대신 당신도 우리 부부 사진이나 정보들을 전부 삭제하고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시오. 이걸로 모든 걸 끝내는 거요. 도진은 눈썹을 치켜 올리며 비웃었습니다. 그렇게 간단할 것 같나?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이름이 들어있는지 알아? 그 내용이 새어나가면 우리 모두 끝장이야. 내가 그렇게 어리석을 것 같나? 난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을 뿐이요. 당신은 원하는 걸 얻고 나는 평화를 얻고 공평한 거래지. 도진은 태호를 뚫어지게 쳐다보더니 와인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배짱 하나는 두둑하군. 하지만 난 내가 이렇게 순순히 물러날 거라 믿지 않아. 믿든 안 믿든 그건 당신 마음이요. USB는 가져왔으니 확인해 보시오. 태호는 준호영이 미리 준비해준 USB를 꺼냈습니다. 도진이 손짓하자 태호는 그것을 건넸습니다. 그가 노트북에 USB를 꽂고 내용물이 텅 비어 있는 것을 확인하자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이건 뭐지? 날 바보로 하나? 태호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진짜를 그냥 들고 올 만큼 어리석진 않소. 안전이 보장되면 그때 넘기겠소. 도진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좋아. 그럼 안전을 보장해주지. 그가 손뼉을 2번 치자 부하 하나가 검은 천으로 덮인 무언가를 끌고 나왔습니다. 태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천이 벗겨지자 그곳에는 손이 묶이고 입에 재갈이 물린 채 눈이 퉁퉁 붓도록 울고 있는 그의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엄마, 도진이 손짓하며 말했습니다. 가만히 있어. 움직이면 내 어미는 죽는다.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분노가 혈관을 태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태호는 자신이 섣불리 움직이면 어머니가 위험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가 무슨 꿍꿍인지 다 안다. 나도 만만한 상대가 아니라고. 조용히 살고 싶으면 USB를 내놓으시지. 그럼 내 어미를 돌려주겠다. 아니면 내 동네 전체가 장례식장이 될 줄 알아. 태호는 치미는 분노를 삼켰습니다. 멀리서 이어폰을 통해 신호가 왔습니다. 준호 형이 모든 대화를 녹음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USB를 내놓으면 내 어미를 돌려주겠다는 그 말 한마디만으로도 납치, 협박, 강요죄가 성립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도진은 태호에게 다가와 몸을 숙이고 속삭였습니다. 내가 뭔데 나한테 덤비지? 내가 고개만 까딱하면 넌 흔적도 없이 사라져. 날 시험하지 마라. 그러고는 미친 듯이 웃으며 부하들에게 지시했습니다. 좋아. 저 늙은이를 더 꽉 묶어 별채로 끌고 가. 오늘 안에 모든 걸 끝내버릴 테니까. 바로 그때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도진 일당이 반응하기도 전에 경찰 특공대가 별장을 덮쳤습니다. 준호 형이 앞장서서 소리쳤습니다. 모두 엎드려. 손머리 위로. 경찰이다. 도진은 도망치기도 전에 2명의 형사에게 제압당했습니다. 어머니는 무사히 구출되었고 태호의 품에 안겨 서럽게 우셨습니다. 태호는 그제야 긴 한숨을 내쉬며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준호 형이 다가와 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잘했다 태호야. 전부 녹음됐어. 놈은 완벽하게 덫에 걸렸어. 도진 일당은 모두 경찰서로 연행되었습니다. 원본 USB가 제출되었고 내용을 확인한 상부기관은 마약 밀매, 자금 세탁, 범죄 조직 구성, 납치 및 살인 협박 혐의로 공식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도진은 더 이상 빠져나갈 길이 없었고 그날 밤 구속되었습니다. 어머니는 병원 침대에 조용히 누워 계셨습니다. 손목에는 밧줄에 묶였던 자국이 시퍼렇게 남아 있었지만 한결 평온해진 모습이셨습니다. 태호는 어머니 곁에 앉아 손을 잡았습니다. 죄책감이 온몸을 짓눌렀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저 때문에 이런 일까지 겪게 해드려서. 어머니는 태호를 보며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다. 너희가 이렇게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이인 줄 내가 미처 몰랐다. 그저 민서를 못나고 나쁘게만 본 내가 미안하구나. 태호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그 옆에 민서가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눈에 띄게 야윈 모습이었고 두 눈은 늘 붉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태호가 처음 만났을 때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더 이상 주눅 들거나 피하지 않았고 깊은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살아 돌아온 생존자처럼 단단해 보였습니다. 도진의 체포 소식은 일주일 내내 뉴스에 대서특필되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죄목으로 기소되었고 그와 연루된 지역의 여러 공무원과 기업인들도 줄줄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의 별장은 압수수색 후 폐쇄되었고 마을 사람들은 며칠 동안 그 이야기로 떠들썩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옆마을의 다리저는 아가씨, 모두에게 비웃음과 동정의 대상이었던 그녀가 사실은 거대한 범죄 조직을 무너뜨린 핵심 열쇠였다는 것을, 그리고 5천만 원을 들여 하자 있는 여자와 결혼했다고 손가락질 받던 태호는 졸지에 의로운 영웅이 되었습니다. 태호와 민서는 한동안 어머니 댁에서 지내기로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다른 눈으로 태호의 아내를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수군거림도 비아냥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태호가 밭에서 텃밭을 일구고 있을 때 민서가 시원한 물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녀는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너무 더운데 좀 쉬면서 하세요. 태호는 고개를 들어 땀을 닦으며 물잔을 받아들었습니다. 소박한 옷차림에 머리를 높게 묶고 평온한 표정을 짓고 있는 민서의 모습이 너무도 예뻐서 아직도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민서 씨, 네. 만약 다음 생이 있다면 그때도 나랑 결혼해 줄래? 그녀는 바람처럼 가볍게 웃었습니다. 다음 생이 있다면 그땐 절대 다리는 절지 않을 거예요. 그래야 당신이 동네 사람들한테 미쳤다는 소리 안 듣죠. 태호는 웃음을 터뜨리며 그녀를 끌어당겨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난 내가 미쳤다고 생각 안 해. 난 행운하지. 당신 같은 사람을 사랑하게 된 건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야. 민서는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보시고 느끼신 감정,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